저는 한창 신혼의 당굼에 젖어 있는 40대 여자예요. 40대인데 이제 신혼이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뭐 사실이에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하고 이제서 저도 남들이 젊을 때 겪어보는 신혼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40대에 막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늦게 결혼한 만큼 행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늦게 결혼해 보니 남들이 다 겪는 시댁이라는 것도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살았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실감하는 중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는 세 남매 중 맞이로 태어났어요. 막내 동생과는 8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죠. 기억이 어렴풋한 아주 어릴 때는 그런대로 저희 집이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다른 집처럼 온 가족이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유치원도 다녔고 유치원을 마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도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니긴 했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먼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고 전학도 가야 했죠. 새로 이사 간 집은 변두리 빌라 반지하 새방이었어요. 건물 옆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에 들어가면 양옆으로 방이 있고 중간에 부엌 겸 거실 같은 곳이 있는 초라한 곳이었죠. 여름에는 습기로 눅눅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수도가 얼어터지기 일쑤인 곳이었어요. 안 그래도 친구들과 헤어져 전학 가는 것이 싫었던 저는 어두컴컴한 그 집을 보고 여기 싫다고 전에 살던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울면서 엄마에게 떼를 썼어요. 엄마는 조용히 저를 달랬죠. 걱정 마. 곧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 조금만 여기서 살자. 응? 진짜야? 왜 오빠만 자면 다시 갈 건데? 조금만, 응? 30밤? 아니, 100밤만. 엄마가 약속할게. 곧 다시 좋은 곳으로 가자. 하지만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 집에서 제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다가 속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갔고 결국 저희 집까지 다 망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때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로 아버지는 넋이 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자상하고 술은 입에도 안 되시던 아버지는 매번 술에 잔뜩 취해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주말에는 도망간 빚쟁이를 잡겠다며 전국 팔도를 뛰어다니셨고요.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에 엄마도 나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식당에서도 일을 하셨고 떡볶이 장사를 하신 적도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컸어요.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면 늘 집에서 저를 반겨주던 엄마가 이제는 집에 없었고 동생을 챙기는 일은 제 몫이 되었죠. 전학을 간 학교도 이전에 내가 다니던 곳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변두리 가난한 동네라 그런지 거친 아이들도 훨씬 많았고 욕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처음에 저는 바뀐 학교와 변한 생활에 적응하기가 몹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는 동생이 동네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덤벼들었어요. 집에 엄마 아빠도 없으니 동생을 보호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라 애들에게 덤벼들어 동생을 구하고 나니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아직도 그 날이 기억이 나요. 맞고 있는 동생을 애들로부터 구하고 미친 듯이 애들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이며 발을 마구 휘둘렀던 그 날이 말이죠. 그날 이후로 언제까지고 여기가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게 아니라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제 동생들이 환경에 적응을 할 즈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의 술까지 매일 마셨으니 몸이 이겨내지 못한 거였죠.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집안 형편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더욱 엉망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쓰러지신 상태로 병원에서 10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무려 10년을 말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엄마는 아버지 병간호와 집안을 꾸려가시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가 일을 할 때는 제가 아빠 병간호를, 그러다 엄마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는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집안에 당장 쌀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쌀과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서 얻어오는 김치로 끼니를 이어가고는 했죠. 동생들이 그때 둘째가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어린애들이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학교를 다녔을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루에 투잡은 기본이고 주말은 쓰리잡까지 뛰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병원비며 5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를 악물고 벌어서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하며 살림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아 숨이 트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여보, 괜찮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저희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다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에 동대문에서 옷을 파는 일이었는데 정말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동생들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벌어서 저는 막내를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바로 밑에 둘째 동생은 자기는 공부에 뜻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와 같이 장사를 시작했죠. 다행히 장사는 잘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옷을 살 때였으니까요. 저의 20대는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벌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한 것이죠. 그 즈음 동생이 학원에 가서 컴퓨터로 온라인 판매 뭐 이런 걸 배워와서 저희도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아직 장사가 그런 대로 될 때라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동생과 과감하게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완전히 바꾸었죠. 그리고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게 동생 덕분에 그 이후로는 더 사업이 불어나 돈도 많이 벌었어요. 밤새 택배를 싸다가 날이 훤히 밝는 걸 보고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다 정신을 차리니 나이가 벌써 30 후반이더라고요. 그 사이 막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했고 둘째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저에게는 늙은 엄마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 사이사이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정신적 여유가 워낙 없어서 잘 되지는 못했어요. 저에게 딸린 식구도 많았고 고등학생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 뭔가 여유롭게 연애를 한다든지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얻은 집에 덩그러니 둘만 남고 보니 마음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병든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만 남은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좀 이래저래 그렇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겠다.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 남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일 모레 40인 여자가 만날 수 있는 남자래 봐야 전부 이혼남 아니면 애 딸린 남자 혹은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노총각만 있더라고요.
그런 소개를 몇 번 받다 보니 결국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결혼은 거의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 모임이나 좀 나갔죠. 시간은 남겠다, 마음은 허하겠다.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그 중에는 안지 10년이 넘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창 젊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거래하던 곳의 사장님이었죠.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미진 씨, 잘 지냈어요? 모임에 오랜만이네요. 네, 사장님 사업 여전히 잘 되시죠? 사모님이랑 애들도 건강하시죠? 예? 미진 씨 서운해요. 저 이래봬도 아직 총각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노총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모임이 끝나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같이 밥을 먹잖아요. 뭐 딱히 별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냥 알았다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만났죠. 이 식당 어때요? 여기가 요즘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대요. 너무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이런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약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랑 오시려고 미리 예약까지 하신 거예요? 네, 미진 씨랑 좋은 곳에서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나저나 미진 씨는 그대로네요. 예전처럼 여전히 예쁘셔서 좀 놀랐어요. 그 사람은 첫 만남 때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어요. 저 역시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라 기분이 좋았죠. 그 사장은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실하고 약속도 잘 지켰죠. 인상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하루 데이트를 하고 났더니 저 역시 그 사장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눈에 뭐가 씌었는지 10년 동안 지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저는 하루 만에 눈이 맞아서 아주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원래 늦바람이 무섭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오랜만에 모임에서 저를 다시 만난 날 불현듯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저 여자 놓치면 이제 나는 정말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귄 지 고작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저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고작 석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뭐 한 번 불이 붙고 나니 그 다음은 거칠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정신 차려보니 부부가 되었다고 웃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게 인연이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을 벌기 바빠서 결혼이 늦어진 것이었는데 그런 사연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뒷바라지를 잘 했는지 남동생 둘이 다 의사였어요. 거기다 그 동생들이 전부 또 의사들과 결혼을 해서 제 동서들도 둘 다 의사였고요. 동생 둘이 다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조카들도 장성했더라고요.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조카가 중학생이었어요. 제일 어린 조카라 해봐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제가 처음으로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갔을 때 저는 사실 남편 집 식구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주리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식구들은 당연히 제 남편을 좋아하고 환영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는 당연하고 제 동생들은 물론 제부와 올케도 두 팔 벌려 환영했었어요. 우리 누나 구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저도 매형이 생기네요. 형부, 내가 형부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언니.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 사람이 구해줘서 얼마나 고마운데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내 딸이지만 정말 잘했다. 어디서 이렇게 훤칠하니 인물도 좋고 멋진 사람을 구했니? 너 정말 장하다 장해. 아우 다들 오버 좀 하지 마.
그간 나를 못 보내서 다들 안달이었어? 왜들 이래? 새로운 식구를 맞아 들뜨고 즐거웠던 저희 집안에 비해 남편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그 집안은 뭐랄까, 그냥 얼굴은 웃고는 있지만 약간 쎄하달까? 그냥 우리는 이미 가족을 잘 이루어서 우리끼리 살고 있는데 굳이 네가 왜? 우리는 다 의사인데 고작 네가? 이런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조카놈들도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곧 큰어머니가 될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쳐보고 앉아있지를 않나? 그걸 보고도 한마디 하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그 집 가족들은 저에 대해 질문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지들끼리 열심히 밥이나 먹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저는 물론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의료계 쪽 이야기를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밥만 먹어야만 했죠. 솔직히 기분 별로였어요. 뭐 간간히 말을 걸기도 하고 우리 형 잘 부탁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슬쩍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상투적이었죠. 아니 솔직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솔직히 저야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두 사람을 뒷바라지한 큰형이잖아요. 내일 모레 50인 큰형이 늦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큰형과 결혼을 한다는 여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게다가 동서라는 여자들도 예의가 없고 거만했죠. 저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은요? 전 대학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해서 졸업하자마자 장사했거든요. 어머, 대학을 안 다니셨구나. 몰랐어요. 학벌을 물어볼 때부터 감이 오더라고요. 지들은 의사다 이거죠.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이랍시고 장사나 하는 장사꾼이다 이거고요. 둘째 동서라는 년은 그러고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찼어요. 지 딸내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랬거든요. 우리 예지가 큰삼촌 결혼한다고 엄청 속상해서 울었잖아요. 어머, 그래요? 예지가 그럼 큰삼촌 앞으로 우리 용돈 안 줘? 나도 노트북 사줘야 하는데 결혼하면 삼촌들은 결혼할 여자가 다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삼촌이랑 정이 들어서 어린 조카가 투정을 부렸다는 건가 생각했던 저는 저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딴 소리를 했다는 애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제 친조카도 초등학교 5학년이 있었지만 절대 그딴 소리는 안 해요. 대체 그간 어른들한테 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기에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겠어요? 그간 남편이 집에서 어떤 노릇을 했는지는 정말 안 봐도 뻔했어요. 바로 식구들 전체의 호구 중 상호구였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던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벌써 20년 동안 이어온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이 결혼했다 생각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 그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알고 보니 그때 그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된 이유가 황당했어요. 당시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집안 지원을 좀 줄이자 했더니 자기 식구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지친 여자친구가 떠나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그냥 혼자 지냈던 것이고요. 저는 처음 동생과 같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동생이 결혼하고 난 뒤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원단 취급을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뜨고 원단 사업이 중국산에 밀리자 원사업 규모를 줄이고 쇼핑몰 관리와 부자재 납품 같은 일을 크게 하는 중이었어요. 저도 사업이 잘 되었지만 남편 사업도 잘 되었어요. 그렇게 초창기부터 인터넷 쇼핑몰 관리와 부자재 납품 사업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비해 남편이 모은 재산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간 벌었던 돈을 다 쓴 거였죠. 그것도 가족들에게 전부 말이죠. 남편은 그간 동생들 의대 등록금이며 용돈을 다 대고 심지어 둘 다 결혼할 때 돈도 몇 천씩 보태줬다고 했어요. 집 얻으라고 말이죠. 그뿐이겠어요. 그간 시어머니 생활비도 물론 전액 다 남편이 댔던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말이에요. 동생들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한 번씩 용돈을 줬겠지만 생활비 자체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 형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혼자 사시는 집, 당연히 남편이 사준 거였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어머니와 같이 사려고 자신이 산 집이라나요. 그런데 속이 터지는 게 그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해줬다는 거였어요. 대체 왜 그랬냐니까 그때는 몰랐다나요. 그 집값이 엄청 올라서 시세가 무려 30억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속 편한 소리만 했죠. 엄마가 자기 명의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셔서 기분 좋으라고 해드린 거야.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시 내 집이 될 건데 뭘. 당신은 상속세가 뭔지 몰라? 동생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아직 어머니 건강하시니 돌아가시기 전에 바꾸지 뭘. 답답하지만 어쩌겠어요. 전부 저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본인이 번 돈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다만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딱 하나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그간 가족들 위해 서느라 우리 인생 없었잖아. 나이도 적지 않은데 지금부터 우리 인생 재미있게 둘이 살려면 대비를 잘 해야 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부니까 앞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은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모든 경제권을 가져왔어요. 물론 사업 관련된 비용은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만 통장을 전부 다 제가 볼 수 있게 했고 시어머니가 쓰고 있던 남편 명의의 카드는 바로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걸 시어머니는 기분 나빠하셨죠. 하지만 저는 뻔뻔하게 나갔어요. 의사 아들 둘에 의사 며느리도 둘이나 있으시면서 저희는 지금 이거 코딱지만한 사업 가지고 죽어라 이래야 해요. 저희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좀 봐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쓰던 카드를 없애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용돈 드리잖아요. 카드는 의사 아들 보고 달라 하세요? 의사 아들 둘이 그거 하나씩 못 드리겠어요? 카드 2장으로 번갈아 쓰시면 되지. 기가 찬 건 중학생 조카 둘도 남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놈들은 그 카드로 매달 몇십만 원씩 아무렇지도 않게 써대고 있더군요. 전 바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어린 것들이 삼촌에게 싸가지 없게 따지기에 바로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죠. 일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애들 신경 좀 써요. 애들이 여태껏 삼촌 카드 들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더라고. 이게 말이 돼? 그거 삼촌이 애들 이쁘다고 주신 건데 그걸 갑자기 없애시면 어떡해요? 어린 학생이 신용카드 가지고 있다가 나쁜 애들에게 걸리면 큰일 나. 그리고 부모가 의사인데 용돈이 부족해서 삼촌 카드를 꼭 써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용돈 부족해서 쓴대요? 그리고 애들 교육 더 신경 써. 내 조카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도 가르치고 하던데 동서는 똑똑하니까 더 잘하겠지? 요새는 엄마들이 그런 것 좀 신경 써야 해. 저는 아예 재수없게 나갔어요. 좋은 말로 한다고 이해할 것들도 아니고 그러나 저러나 욕먹을 건데 그냥 아예 하고 싶은 말 하자 싶었죠. 애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걸 바로 없애요. 애가 얼마나 속상해했는데. 동서 일만 해서 모르나 본데 그렇게 애들 관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삼촌 고마운지도 모르고 나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지. 워킹맘 티내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게 마음 쓰이면 과자 만들어줘.
그래야 부모가 애들이 뭐 하는지 파악이 되지. 부모가 잘 관리해야 하는 거야. 명심해. 아마 지들보다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것도 애도 없는 제가 저렇게 말을 해서 종일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들이 열이 받든지 말든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것들은 정말 양심 없는 것들이었어요. 의사 부부라고 잘난 척은 다 하면서 그간 남편을 정말 알뜰하게 뽑아먹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가져가서 지 차처럼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이며 보험비는 남편에게 다 내게 한 놈이 있어서 열받아 저는 바로 차를 도로 달라고 했어요. 저희 사업 어려워서 차량 줄이려고요. 팔기로 했으니 주세요. 요즘 너무 어려워요. 아, 그거 병원 주차장에 있어요. 제가 급하게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럼 차 키 가지고 내려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병원에 왔어요. 핑계를 대던 말든 저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차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와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 다 망해간다는 죽는 소리를 섞었죠. 그래야 못 건드리니까요. 그것들이 싫어하고 짜증내는 거요. 그따위는 진상 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거에 휘둘렸다면 아마 지금까지 사업도 못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 동생은 차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차값의 3분의 2 이상을 저에게 주고 차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래도 꼴의 외제차는 타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러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나중에 보니 지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만 쏙 빼놨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뭐 어쩌라고요? 남편도 저와 결혼 후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서 정을 뗐어요. 그간 본인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조카들에게까지 안 해준 것 없이 다 해줬으니 본인이 결혼을 하면 본인과 아내를 존중하고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인간들이 바라는 건 단지 돈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해하더군요. 지들 생일이라고 지들끼리 밥 먹고 우리는 안 부른 걸 알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살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목한데 너 들어오고 나서는 형제들끼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큰며느리가 처신 잘해야 해.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어머, 그래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좋은 거 같지가 않던데. 아니,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동생들 따끔하게 혼 좀 내세요. 뭐? 혼을 내라니? 애들이 뭘 잘못했기에? 큰형이 젊은 시절 불태워서 지들 가르치고 입힌 건 생각도 못하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런 건 가르치셔야죠. 안부 전화는 하겠지. 그런 건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며느리가 이런 걸 신경 써야지 뭘 신경 써요. 동서들도 큰형님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가 기강 좀 잡으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받아쳤어요. 사실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그냥 저희끼리 잘 살았어요. 늦게 만나 결혼을 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다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주말에 같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갈 사람이 늘 있다는 게, 집에서 같이 편하게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신혼 생활은 깨가 쏟아졌죠. 그러다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생신에는 원래 남편이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던 대로 식당을 예약하려던 남편을 말리고 제가 큰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알겠지만 그간 우리 신랑이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둘째가 준비를 해봐.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머리 좋으니 센스도 좋겠지? 호호호. 네? 제가요? 저 바빠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깟 식당 예약 하나 하는 걸 못해? 머리도 좋은 의사가?
그럼 믿을게. 제가 매일 머리 좋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시무가 늘 저를 볼 때마다 이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둘째랑 셋째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 어렵다는 의대에 형제가 떡하니 간 것도 봐라. 남들이 알면 진짜 놀래. 거기다 며느리들도 다 의사지. 진짜 대단하지 않니? 네, 대단하시죠. 큰애랑은 달라. 다른 애들이야. 어찌나 대단한지 몰라. 이러면서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거기다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말끝마다 이랬어요. 됐다. 둘째나 셋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 네가 뭘 아니? 머리 좋은 개들이 잘 알지. 어머니, 이 정도는 이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머리 좋아요. 넌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뭘 안다고 그러니? 우리 둘째랑 셋째에게 물어볼 테니 넌 가만히 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매번 남편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죠. 뭐 사와라, 뭐 고쳐라, 집에 뭐가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열받아서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가로채서 질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아나요? 제가 둘째나 셋째 동서들에게 물어보든지 할게요. 머리 좋으니 잘 알겠죠. 이러고 전부 다 다른 형제와 동서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남편에게도 단단히 교육을 시켰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이죠. 엄마, 둘째나 셋째에게 물어봐. 난 몰라. 머리 좋은 걔들이 알겠지. 이거 간단한 거 사오라는데 왜 자꾸 니들 동생을 찾아? 걔들은 바쁜 애들인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냥 네가 해. 엄마, 나도 바빠. 머리 안 좋으니 몸으로 때워야 해서 더 바빠. 걔들에게 전화해봐. 남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는지 나중에는 시킨 대로 잘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들과 동서들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생신, 명절, 어버이날 전부 저는 둘째와 셋째 동서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들들 볶았어요. 우리가 뭘 알아. 머리 좋은 동서가 준비해봐. 요즘 우리가 형편도 좀 많이 안 좋고 이래저래 상황이 좀 그래. 그러니 이해해줘. 저는 비용도 최대한 내지 않았어요. 뭔가 삐뚤어지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냥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동안 온갖 지원을 받으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안 해준다고 징징대는 시어머니나 결혼하고 형이 변했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두 형제나 그 마누라들, 자식들도 다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그렇게 질렀더니 시어머니 생신에는 그냥 간략하게 집에서 밥 먹고 선물만 하기로 했다나요. 남편이 준비할 때는 인당 20만 원씩 하는 호텔 뷔페를 가고 꼴값을 떨더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시어머니 집에 모여서 밥을 먹자는 둥 하는 것도 가짜났어요. 시어머니는 작정을 했는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원래 생신상은 맏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거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집에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생신상은 네가 와서 봐야지. 아, 그래요? 그럼 맡겨주세요. 참 어이없더군요. 유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서 밥을 차릴 사람인가요? 바로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가 집에서 생신상 차리라고 하니까 둘 다 그날 연차 내고 집으로 모여. 아침부터 음식해야 하니까 그리 알고. 아니 형님, 저 바쁘다고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저희가 노는 사람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전 못해요.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걸 왜 저희에게 그러세요? 뭐? 니들 지금 나 무시해? 내가 의사 아니라고 둘이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가 맏며느리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맏며느리 말 무시하냐고? 저는 난리를 쳐댔어요. 늦게 결혼했다고 무시하냐, 내가 대졸 아니라고 무시하냐, 맏며느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말도 무시하는 거냐, 무식하게 아각거렸으니까요. 물론 시동생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내가 웃음냐, 형이 그렇게 웃음냐, 나를 무시하는 건 형을 무시하는 거다 막 퍼부어 댔고요. 남편도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형이 권위가 없다, 니들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서들은 죽상을 하고 새벽부터 시어머니 집으로 불려 나와서 제 진두지휘 아래 음식을 했어요. 잡채며 갈비찜, 불고기에 김치도 새로 담그고 식혜에 수정과까지 만들었죠. 저는 둘을 아주 들들 볶아주었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한식 자격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동서들을 갈궜죠. 동서들은 머리 좋다면서 이것도 못해?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몰라? 살림을 아예 안 해? 솜씨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종일 녹초가 되도록 굴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밥을 먹자는 둥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것들은 약이 올랐을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무시하고 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전혀 잡히지도 기가 죽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저는 때로는 무식한 척, 때로는 못 알아들은 척 철저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남편 역시 모르는 척 제 뒤에 숨어서 잘 따라주었고요. 남편도 너무 편하다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이러더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집? 어머니 사는 집 말이야.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한다고 나에게 연락이 왔어.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집을 내놓으셨대. 저는 의아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정이 있어 팔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고만 했다나요? 그러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집이 팔리면 어디 가서 지내실 거냐 물어도 다 계획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 했다더군요.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남편이 나중에 자세히 더 물어본다기에 저는 알았다 하고 말았죠. 그러고 2주쯤 지났을까 갑자기 주말 아침부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랬어요. 원체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모셔야 된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예? 우리 집이요? 그래, 내가 집 한 거 알지? 이제 니들이랑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커다란 짐가방도 같이 내려놓더라고요. 그 집을 홀랑 팔아버리고 짐가방 하나를 들고 저희 집으로 온 거였어요. 자기를 모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기가 찼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 역시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얼른 들어오시라 했어요. 어머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것들의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둘러보며 이랬죠. 나 어디서 지내면 되냐? 니네 집 방 많잖아. 저기 컴퓨터 있는 저 방이 마음에 드니 저 방 좀 비워라. 그리고 가구 좀 사서 들여놓으면 되겠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기 부엌 옆 방에서 주무셔야죠. 그래야 일을 하기 편하죠. 자, 이리 오세요.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부엌 옆에 붙은 쪽방으로 데려갔고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방은 크기가 작기도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마다 냄새가 들어가기도 해서 딱히 큰 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에 자잘한 짐 같은 걸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죠. 앞으로 부엌 일하고 집안일 하기도 바쁘실 텐데 그리고 나이 드셨으니 침대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남는 이불 드릴 테니 여기서 주무시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를 무슨 식무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럼 식모도 안 하실 거면서 왜 같이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살림도 빠듯한데 어머니 집 한 돈은 다 어쩌셨어요? 지금 돈 한 푼 없으시죠? 부엌방에 지내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길래 저 역시 같이 버럭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집 한 돈의 행방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대답을 듣지 않아도 뻔했어요.
우리만 쏙 빼고 지들끼리 모여서 생일 모임을 한다, 밥을 먹는다, 어쩐다 하더니 쑥덕쑥덕 지들끼리 다 미리 계획을 했겠죠. 시어머니 집을 홀랑 팔아서 그 돈은 지들끼리 나눠 먹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들어가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살라고 꼬드겼을 것이 눈앞에 훤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고요. 집 판 돈 다 시동생들에게 나눠주셨죠? 그쵸?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다 걔들 줬다고? 엄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걸 그 둘을 다 줬어? 아니지? 그래 줬다. 내 명의로 된 내 집 팔아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어때서? 엄마, 그 집 누가 산 건지 잊었어? 그건 내가 산 집이잖아. 내가 10년 넘게 대출 부어서 갚은 집이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다가 결국 화를 내더군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물러서기 싫었던 거지 큰 소리를 쳤어요. 니들이 돈이 뭐가 필요해? 걔들이 돈이 필요하지. 셋째가 이번에 개업한다잖아. 둘째도 개업하느라 빚을 많이 져서 돈이 필요하고. 그럼 나는 왜 나에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런 결정을 해? 나는 돈 안 필요해? 니들이 차식이 있니 뭐가 있니? 그냥 쓸만한 사람 줬다. 왜? 어차피 명의도 네 명이 아니잖아. 왜 난리야?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 나가봐야 한다며 얼른 가봐.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나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나가. 우리 집이라도 가 있어. 저는 눈짓을 하며 남편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쏘아 붙였죠. 좋아요. 여기서 지내시는데 대신 일은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네가 시무를 부려먹을 거야? 어디서 뭐 빼어먹은 게? 남편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제 되었다는 듯 악을 쓰며 저에게 고함을 지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고함을 친 적이 없을 정도로 고함을 질러댔어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만났던 모든 진상들의 추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온 힘을 다해 악을 썼어요. 그래, 나 못 배워 처먹었다. 그러니 못 배워 처먹은 고등학교만 쳐 나온 며느리랑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면 뭐해? 우리에게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 아우 지겨워. 여기나 저기나 다들 기생충들만 있어서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기생충이라고? 주는 거 없이 받아 처먹기만 하면 그게 기생충이지 뭐야. 나는 내 집에서 절대 그런 기생충 못 키워요. 여기서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자, 받아 적어요. 제가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자 시어머니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저는 아예 또라이 모드로 나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강제로 쥐어주고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일과를 줄줄 읊었죠. 적어도 새벽 5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세요. 나 매일 새밥 먹어야 하고 국 없으면 밥 못 먹으니 국도 매일 새로 끓이세요. 아시겠어요?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받아 적기나 해요. 그리고 우리 출근하면 여기 다 청소하고 나 먼지 질색이니까 손으로 다 걸레질해서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밥도 차려놓고. 내가 니네 집 식모야? 내 아들이 그걸 그냥 둘 것 같아?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되시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홀랑 팔아먹고 왔는데 그깟 집안일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정신 차려요. 뭐야? 그거 다 갚으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평생 일해도 택도 없는 거 아시는지 몰라? 아, 오늘은 여기 이불 빨래부터 하시고 저기 커튼도 다 뜯어서 빨아요. 저는 이불장에 있는 이불을 마구 꺼내고 커튼도 뜯었어요. 빨래하고 찬장 그릇도 다 꺼내서 깨끗하게 닦고. 아시겠어요? 그거 하고 저녁하면 되겠네.
참, 매번 아침이랑 저녁 반찬이랑 국 다르게 끓여요. 같은 거 나 못 먹으니까. 제가 거침없이 나가자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나보고 일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왜요? 그 집 한 돈을 다 남 주고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가 던져주는 고무장갑을 버리더니 후다닥 현관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잡는 신용을 했어요.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여기서 집안일이나 하고 사세요.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엄마도 모셔야 하는데 그 시중 들 사람도 필요했어. 갈 곳도 없으시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진저리를 치며 허겁지겁 꼬리가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제가 옷소매를 잡으려고 하자 비명까지 지르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다급하게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저는 바로 제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아는 변호사 있지? 당장 만나자. 변호사 좀 데리고 나와. 저는 바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집 명의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저희가 문자를 제시하자 바로 소송을 해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그 집을 매매할 때 부동산에게 보낸 문자도 이랬거든요. 엄마와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으로 추천해 주세요. 거기에 부동산에서도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집을 거래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부동산에서도 집을 팔 때 남편에게 연락을 했겠어요? 부동산 사장도 그 집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게다가 집 매매 대금을 전액 남편이 냈고 시모도 그간 남편에게 이건 네 집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야 뭐 그냥 사는 거 아니니?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 관련된 모든 세금이며 관리비도 전부 남편이 냈고 그간 집 관리도 전부 남편이 불려가서 사소한 것도 전부 다 했던 것이죠. 집을 사고서는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 집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여서 명의만 시모로 해둔 것이고 남편은 사업체가 멀어서 일 때문에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 있었지만 그간 그 집을 남편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짐도 대부분 그 집에 있었고요. 그러다 저를 만나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는 바람에 그 집에 시어머니 혼자 살았던 것이지. 그 집은 남편 집이 분명했어요. 소장이 가자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화를 냈지만 저는 조목조목 따졌죠. 어머니 진짜 양심 없다. 그 집 공짜로 받아서 그간 관리비 한 푼 안 내셨으면서 뭐? 그 집이 어머니 집이라니 지금 그게 하실 말이에요? 그래도 소송이라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에게 소송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럼 아들 집 몰래 팔아서 다른 자식 주는 엄마는요? 미리 상의라도 하고 집 한 돈을 둘째 셋째에게 나눠주고 싶다 했다면 그 사람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말이라도 하셨어요? 나중에 말했잖아. 몰래 일처리 다 하고 나중에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이거 명백히 도둑질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법정에 나와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도망쳐서 바로 둘째네로 갔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몇 년 전 부부가 개업을 해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운영이 어렵다나요. 그래서 피부과로 확장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출 때문에 힘들다나 뭐래나. 시어머니는 둘째네 집에서 눈칫밥을 잔뜩 먹었는지 그 집에서 몇 달 있다가 그 다음에는 셋째네로 갔어요. 셋째 아들은 정형외과 의사고 그 마누라는 영상의학과라는데 둘이 개업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하지만 뭐 둘 다 소송으로 돈이 묶였죠. 저희가 바로 다 차압을 했거든요. 소송을 하다 보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이더군요. 두 동생 부부가 한 명은 대출로 돈이 필요하고 한 명은 개업이 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집을 판 돈을 쓱싹 해놓고 막상 시어머니가 왔더니 엄청 눈칫밥을 주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렸죠. 남편은 둘째와 셋째에게 경고를 했어요. 어머니는 이젠 이들이 알아서 모셔. 한 달씩 모시든지 1년씩 모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리고 집 한 돈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형이 무슨 권리로? 그 집은 엄마 집이잖아. 맞아. 엄마가 자기 집 팔아서 그 돈을 나눠준 건데 왜 형이 나서서 난리야? 그리고 우리 맞벌이인데 어떻게 엄마를 모셔? 그럼 우리는 노냐? 그리고 엄마 집? 배운 것들이 더하다더니 법정에서 보자. 이 은혜도 모르는 후레 자식들. 그렇게 저희는 그간의 악연을 정리했어요. 소송은 오래 걸렸어요. 한 1년은 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집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생각 없이 명의를 그렇게 해놓은 걸 후회하더라고요. 하지만 명의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외에도 그 집 실소유주가 남편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들은 차고 넘쳤어요. 거기다 저희가 그런 복잡한 소송을 감당할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은 모든 재력을 끌어서 최고의 변호사를 붙였어요. 거기다 제 막내 동생이 법대를 나와서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아는 변호사며 판사가 많았거든요. 저희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은 저희의 승소 판결이 났어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기면서 시어머니는 돈을 다시 토해내야 했어요. 재판을 했던 기간 동안 이자까지 붙여서 말이죠. 그 집은 남편이 결혼 전 어머니와 같이 살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니 함부로 팔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에요. 집 판 돈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시어머니는 만만치가 않더군요. 판결을 받고도 배째라를 시전했어요. 뭐 거기도 변호사가 있으니 돈 없다, 알아서 해라는 코치를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라고. 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바로 두 동생 병원에 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병원이며 집까지 차압을 걸었죠. 아직 개업도 못하고 있는 막내 부부는 다니고 있던 대학병원에 월급 압류를 걸었고요.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서야 두 동생 부부는 백기를 들더군요. 카드도 다 정지가 되지. 집안에는 차압 딱지가 붙지. 병원 앞에도 압류 통지서가 붙고 대학병원에서도 이게 뭐냐 불려다니니 도리가 없었던 것 같더군요. 그 부부들은 찾아와서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만 달라나요? 내가 죽이고 말고 할 게 어딨냐. 내 돈이나 당장 다 가져와. 그러면 간단한 문제니까. 그게 형님, 제가 대출 상환이 다가와서 그걸로 먼저 대출을 갚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저도 형님, 개업하려고 병원 자리 계약하고 기계 들이는데 이미 돈을 써서 죄송해요. 거지 같은 놈들. 남은 돈이라도 다 가져와. 얼마야? 그 둘은 합쳐서 10억 정도만 가져왔어요. 그 사이 나머지를 다 써버린 것이죠. 저는 당장 차용증을 쓰게 했어요. 매달 얼마씩 갚는 조건을 붙여서 말이죠. 물론 단서도 붙였어요. 둘이 알아서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을 책임을 지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매달 돈을 갚는 중이에요. 저는 그걸 평생 연금이라 생각하고 따박따박 받아서 차곡차곡 불리는 중이고요. 매달 각자 1,000만 원씩 갚기로 했으니 그 돈만 잘 들어오면 일단 저희 노후는 걱정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러고도 둘 다 매달 약속한 돈을 다 갚지는 못해요. 애들 키우기 힘들다는 둥, 병원이 어렵다는 둥, 징징대기는 하는데 저야 칼같이 계산해서 약속한 돈만 다 받으면 되니 알아서들 하겠죠. 시어머니는 의사 동서들이 모시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둘이 의논을 해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다 모시고 자주 뵙겠다, 어쩌겠다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작은 집에 버려지듯 사는 게 싫었던 시어머니가 바로 둘째네 집에 가서 진상을 부렸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준 돈은 좋다고 받아 처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버려. 내가 지금 큰애에게 그 돈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보고도 니들이 나를 모른 척해?
고얀 것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바빠서 그렇잖아요. 애 엄마도 저도 일해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모셔요? 오히려 잘 됐지. 내가 니들 나가면 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챙기면 될 거 아니냐. 난 못 나간다. 여기서 살 거야. 그걸로 둘째와 셋째는 대판 싸웠던 모양이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고성과 멱살잡이가 오고 가고 그 고상한 의사동서들끼리도 싸우다가 머리채까지 잡았대요. 뭐 싸움의 이유는 뻔했죠. 네가 모셔라, 아니다 형이 모셔라 이러면서 개싸움이 일어났겠죠. 그걸 보고 시어머니도 바락바락 고함을 질렀대요. 나는 절대 혼자 안 살아. 니들 집에서 살 거야. 어디 나가라고만 해봐. 내가 니들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거야.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하냐고요. 가려면 막내 동서내로 가세요. 아니 형님, 이거 왜 이러세요? 형님 내가 돈은 더 많이 썼잖아요. 대출 상환한다고 먼저 집 이야기 꺼낸 게 누구인데? 저는 절대 못해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지. 재수 씨, 병원 개업해야 하는데 돈 없다고 한 게 누구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 부축해서 몰래 집 팔자 한 건 너잖아. 이 양심 없는 년아. 뭐, 년? 실력 없어서 개업하고 장사도 못해서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뭐? 너 말 다 했어? 친정 가난해서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온 주제. 너 돈 벌어서 다 친정 갖다 붙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래, 이혼해라. 이혼하고 나가. 형, 말이 왜 그렇게 심해? 이 사람이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그 넷이아도 치열하게 개싸움을 벌여서 조카 중 한 명이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결국 남편의 엄포로 시어머니는 일단 둘째 내에서 살기로 했다나요. 뭐 애들도 다 크고 부부가 개업을 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니 자유롭다고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한 달의 반은 또 막내 집에 가서 눌어붙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둘째 내에 있다가 성질이 나면 막내 집으로 가고 또 거기서 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둘째 내로 가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중인 거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눈칫밥을 준다고 먹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잘나신 두 의사 동서들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의 신경질과 히스테리를 받으며 시집살이를 하는 중이래요. 그러니 동생 부부들의 사이도 나빠져서 사니마니 한다나 뭐 알아서들 하겠죠. 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 재미있기는 해요. 아, 물론 거기에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있나요? 가끔 시어머니는 물론 두 동서들까지 집으로 불러서 셋을 들들 볶고는 해요. 이번에 김장할 거니까 다들 모여. 어머니도 모시고 와. 어머니도 할 일 있으니까. 김장이라뇨. 형님, 요즘 다 김치 사 먹지 누가 김장을 한다고. 나는 해. 동서는 사 먹으면 와서 김장만 하고 가던가. 나는 김장해서 우리 친정엄마랑 동생들 나눠줘야 하니까 시간 싹 비워. 형님, 그날 저는 병원 당직이라서요.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당직? 웃기고 자빠졌네. 동서, 이번 달 돈 반도 입금 안 되었던데 다시 병원 월급 압류가 들어가야 정신 차릴래? 아니다, 내가 너네 병원장님 만나볼까? 나는 모른다.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 젊은 애들끼리 김장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니? 어머니, 그럴수록 움직여야 돼요. 같이 오셔서 동서들 김장하는 거 보고 뒷정리도 싹 하세요. 저는 그날 출근했다가 저녁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다 마무리해 놓으세요. 지금 동서는 물론 시동생들과 시어머니도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뭐 그래봐야 잘나신 의사 부부시니 돈 잘 벌어서 알아서 잘 살겠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주말에 같이 여행도 가고 저번에는 친정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사업도 더 잘 되는 중이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 인간들이 꿀 빨며 잘 살았으니 이제는 저희가 편안하게 지낼 차례인 거죠. 거기다 빼돌린 돈 받는 건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볼 생각이에요. 물론 시댁 식구들과 아주 즐겁게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